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첨가어라서 어미를 아주 많이 사용한다. 어미, 조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할아버지들께서 말씀들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간인 할아버지, 말씀, 계시다 여기에다가 뒤쪽에 어미 기능을 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제각기 의미 기능을 보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스와힐리어는 우리말과 달리 접묘가 아니라 접두어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근데 이제 스와힐리어를 미리 여러분이 스와힐리어는 아프리카의 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은 그래도 인구를 갖고 있는 그런 언어인데요. 명사에 7종류가 있다 하는 거예요. 7가지의 명사가 있어가지고 각 종류마다 문법적 특징이 다르다. 특히 어떤 때 문법적 특징이 다른가 하면 단복수를 일치시킬 때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4개의 문장은 토토라는 것이 child, 어린아이를 말하는데 이거는 클래스 1 명사, 제1명사 중에 속합니다. 제1명사일 경우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명사 앞에 단수일 때는 M이라는 토토 이렇게 M을 명사 앞에 붙이면 이게 단수형이라는 뜻이고요. 복수일 때는 와를 붙여요. 와 토토 이러면 이제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children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게 이제 주어이고 피카라는 게 arrive, 도착하다라는 뜻인데 뭐 도착했다, 과거형 의미를 우리말과 다르게 우리말은 had, 어간 뒤에다가 붙였는데 애들은 앞에다 붙여요. 리라는 걸 리피카 그러면 arrived 여기 똑같이 과거일 때는 똑같죠. 도착할 것이다 우리도 할 것이다 이게 뒤에 오는데 이 언어에서는 타가 미래의 뜻인데 동사 앞에 이렇게 오죠. 다 접두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도 주어와 동사 사이에 영어처럼 수일치가 있어요.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형,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형을 쓰는데요. 와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주어에 와가 붙으면 동사에도 와가 붙어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주어에 가 붙으면 동사에도 가 붙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아가 붙는다. 이제 이게 제1형 동사, 클래스 1 동사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접두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게 특이하죠. 다른 예로 제7형 동사, 클래스 7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명사의 종류가 7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제1형 명사고 여기 지금 뒤에 4개는 제7형 명사인데 7형 명사일 때는 다른 건 똑같아요. 과거형, 미래형, 접두어가 붙는 것은 똑같은데 이제 앙구카라고 하는 것이 fall, 떨어진다, 책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할 때 그런 의미인데요. 타부라는 게 북이죠. 근데 이 제7형 명사의 경우에는 명사가 동사와의 수일치를 주도하는데 이 7형 명사일 경우에는 단수일 때는 명사 앞에도 키가 붙고 동사 앞에도 이렇게 키가 붙어서 시작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위에는 가 붙고 아가 붙었는데 그게 아니라 키 똑같고 이 7형 동사의 복수형일 때 이렇게 복수가 됐을 때는 V라는 게 명사 앞에도 붙고 동사 앞에도 붙는다. 이런 건데요. 뭐 여기도 굉장히 규칙적이죠. 우리말 못지않게 규칙적인 뭔가가 붙는데 우리말과 다르게 앞에 붙는 거예요. 명사의 경우에도 앞에 붙고요. 동사의 경우에도 앞에 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접두어를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우리가 우리말의 문법적 특징을 공부하는데 왜 스와힐리어, 아프리카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말이 어떻다 얘기만 해서는 별 재미가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다른 언어는 이런데 우리말은 이렇게 반대구나. 이걸 이제
이런 현상을 직접 예시로 보면서 서로 비교해 보면 아주 신기하죠. 아, 우리말을 평범하게 봤는데 우리말이라는 것도 뭐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말은 어쩌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었구나. 반대 방식으로 구성된 언어들도 저렇게 많은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말은 첨가가 중요한 그런 언어인데 그 중에서 조사 그리고 전미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접두어를 아주 활발히 활용하는 언어들도 많다. 이렇게 하고 다음 화면으로 지나갑니다. 어순 뭐 앞에서 수없이 많이 했죠. 우리말이 SOV형이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순서로 형성되는 언어라는 거 이런 뭐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말이 어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순서를 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순서를 좀 바꿔도 상당히 괜찮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진 않았어요. 여기는 이제 이 답을 예시했는데 조사, 마커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는 주어일 때는 주격 마커, 가, 이 이런 게 붙고요. 목적어일 때는 목적격 마커, 조사인 을, 를 이런 게 붙죠.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 내가 주어 아름다운 너를 목적어 사랑한다 동사 요게 사실 마구 요 세 요소가 뒤섞여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약간의 쉼, 휴지가 들어가야 되죠. 내가 사랑한다 아름다운 너를 이거보다는 내가 사랑한다 아름다운 너를 이러면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아름다운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름다운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랑한다 내가 아름다운 너를 예, 충분히 이해가 되죠. 사랑한다 아름다운 너를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 한국인은 없을 겁니다. 세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러냐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돼요. 3 팩토리얼이라고 하죠. 3 팩토리얼. 어쨌든 이렇게 어순을 바꿔도 적절한 쉼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문제없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그래서 시어에서 율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어순을 바꾸는 방법을 우리말에서는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아름다운 너를 이라는 요 부분을 색깔 표시를 했는데 요거는 순서가 바뀔 수가 없죠. 내가 너를 아름다운 사랑한다. 안 되잖아요. 뭐 아름다운을 여기서 다른 위치로 옮기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의미가 되죠. 내가 너를 아름다운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름다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비문법적인 문장들이 많이 또 탄생하죠. 아니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그래서 우리말은 어순이 자유롭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완전히 자유로운 그러한 언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Finnish, 핀란드어의 경우에는 완전 무슨 full free order라고 해요. 왜 그럴까? 우리말과 비교하면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뭔가 장치가 있겠죠. 아름다운 너를 이런 것도 이거 바꿔놔도 괜찮을 만한 뭔가 장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표현을 내가 예를 여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in a wet shirt, 젖은 셔츠를 입고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여기 보시면은 mera 이라는 것이 wet라는 뜻이고 파이다가 셔츠예요. 여기 요 세에 해당되는 게 입고 영어 전치사 입고라는 뜻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가 이 셔츠 우리말 경우는 젖은 셔츠를 입고가 이제 명사 다음에 올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예. 명사뿐만 아니라 wet라는 형용사 다음에도 오죠. 형용사 다음에도 오고 명사 다음에도 오고 이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꿔본다면 젖은을 입고 셔츠를 입고 뭐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간 다음에 새가 온다는 걸로 봐서 우리말과 유사하게 이게 이제 전미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제 피니셔는 우라러 계통에 속하는데 알타이어하고 우라러가 또 유사점이 참 많이 있죠. 물론 약간의 이게 세냐 싸냐 이런 차이는 이게 앞에 모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모음 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랄어,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들이 모음 조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또 다른 예를 봅니다. 젖은 셔츠의라고 of의 의미가 있을 때 느에 대한 표현이 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메렌, 파이덴 이렇게 이게 셔츠에만 붙는 게 아니라 웨트라는 형용사에도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게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마라사하고 파이다사가 서로 좀 이렇게 떨어져서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든다고 하더라도 요 전미어가 똑같은 걸 보고 두 개가 서로 의미적 관계가 있구나 알아차릴 수 있죠. 예. 근데 공부할 때 타냐라고 하는 핀란드 출신의 학생, 박사과정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너무 신기했어요. 자기네 언어는 완전 단어 하나하나를 제각기 막 섞어놔도 다 의사소통이 된다. 근데 좀 놀라죠. 정말 그게 가능할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전묘가 더 체계적으로 발달돼 있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발달되보다도 이렇게 연결되는 그 표현 사이에 똑같은 전묘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 서로 관계가 있다. 이게 서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관련이 있는 언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마음대로 섞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예. 어떤 언어가 어떤 특징 가질 때는 반드시 그걸 보조해주는 장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어순을 이렇게 막 섞어 놓을 수 없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영어는 조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라는 게 대부분 없죠. 대명사에 한해서 약간 모양이 다를 뿐이지 일반 명사의 경우에는 조사 같은 게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막 뒤집어 놓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죠. Mary loves John을 섞어가지고 John loves Mary 하면 문장은 되지만 전혀 다른 뜻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그 게르만어 계열의 언어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또 다른 특징, 주요 성분을 생략하는 게 용이하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해 이렇게 하지 평범하게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사람을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해 매번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사랑해. 또 어디 가니 이러지. 너는 어디 가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밥 먹었어 그러면 되지. 나는 밥 먹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른쪽처럼 말할 때 뭔가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죠. 사랑해 대신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한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그 친구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뭔가 주어를 대조시켜 가지고 뭔가 강한 의미를 가려고 하는 거죠. 너는 어디 가니? 그러면 여러 사람들 가운데 너를 지목하면서 너를 주제로 짓고 하면서 너는 어디 가? 다른 사람 저희 간다는데 뭐 이런 의미. 밥 먹었냐고 누가 물었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먹었어요. 자기를 주제로 내세워서 자기를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제 평범한 상황에서 말할 때는 주어나 목적어를 같은 주요 성분을 쉽게 생략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영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주어가 없는 문장은 불가능합니다. 비가 온다라고 할 때 영어의 표현에서 rain이라는 게 동사죠. 그게 그냥 비가 온다예요. rain 자체가 비가 온다예요. 그러면 그냥 rain 이렇게 하면은 의미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인칭 주어라는 is를 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어 자리만 지키는 놈입니다. It rains.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본 문제에서 가주어와 진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되다 보니까
주어가 길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주어가 길게 늘어나면 이게 주어가 어디까지야? 굉장히 안달을 합니다. 서양 사람은 앞부분에 중요 포인트가 가야지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성이 핵심이 앞에 옵니다. 단락 구성을 할 때도 주제문이 앞에 오고요. 글을 쓸 때도 두 갈씩, 그러니까 요점을 먼저 내세우고 나머지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죠. 그래서 문장도 마찬가지로 주어를 먼저 내세워야 되는데 주어가 길면 이 초조해요. 이 사람들의 문화적 습관, 뭐 인식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긴 주어가 있을 때는 가짜주를 앞에다 먼저 딱 내세우죠. 이 가주어라고 하죠. 가주어를 먼저 내세우고 진짜 좀 뒤로 내놔서 보내서 문장의 끝으로 보내서 문장을 다 읽었을 때 이치 가리키는 내용이 이거구나 나중에 파악하는. 그래서 뭔가 주어를 먼저 내세워야지만 되는 영어의 특성상 영어에는 가주어, 진주어가 이런 게 있는 것이고 영어에는 우리말과 다르게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된다. 주어가 없는 문장은 무조건 틀리다. 물론 명령문은 주어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생략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거는 명령문은 반드시 주어가 유의해야 되니까 그건 뻔한 내용을 생략하는 것이고 다른 경우는 주어가 생략될 수 없는 게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이죠.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를 비롯해서 주요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문맥상으로 그게 뭘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을 때 생략하지 무조건 생략하지는 않습니다. 자, 경어법이 매우 발달돼 있다. 그래서 주체존대, 객체존대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주체존대라는 것은 주어를 높일 때 쓰는 표현들. 객체존대라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 또는 내가 글을 쓸 때 그 글을 읽을 상대 이게 객체인데 그 객체를 고려해서 쓰는 표현, 존칭을 쓸 때 그것을 객체존대라고 합니다. 예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주어가 어머니, 높으신 분이죠. 우리나라의 문화 전통에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격조사마저도 이렇게 깨서 이런 걸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의 행위가 오다인데 그냥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존중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시라는 걸 붙여야 되는데 이 시가 ough라는 과거형 어미랑 붙어서 셔시 돼버렸죠. 그 다음에 씁니다라는 것은 어머니 때문에 씁니다를 쓰는 건 아니죠. 어머니께서 오셨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부분은 내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 말을 듣는 상대, 객체를 존대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상대, 객체를 존대를 하긴 하되 그래도 친한 사람, 친하면서 존대를 하려고 할 때 보통 요즘 부모들이 자식들이 부모한테 할 때는 이 정도 존대 쓰지 오셨습니다. 그럼 좀 딱딱하게 느끼고 친근감이 없다고 생각하죠. 어머니께서 오셨어. 이럴 때는 이제 자녀들끼리라든가 부부끼리인데 이제 또 아주 친근한 부부가 그러니까 요 객체존대 표현인 씁니다. 요것은 상황에 따라서 묘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씁니다는 상대를 높여주는 격식을 갖춰 높여주는 대신에 친밀하지 않다는 뜻이 되죠. 근데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하면서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 상대하고 나는 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남녀가 사귈 때는 아주 경어법을 딱딱 씁니다. 하다가 나중에 아주 친해지면 그냥 이제 반말을 쓰는데 이게 서로 친하다는 뜻입니다. 반말을 쓰던 상대가 갑자기 존댓말을 썼다. 여러분이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1년을 사는데 상대가 갑자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존댓말을 쓰게 되면 갑자기 깜짝 놀라죠. 왜 그럴까? 저 친구가 왜 그럴까? 나랑 이제 좀 멀어지려고 하는 걸까? 나하고 이제 친하지 않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의 경어법은 굉장히 미묘한 그런 문제입니다. 주체 존재도 그렇지만 객체 존재도 굉장히 미묘한 그런 의미다. 이 존대법은 꽤 복잡해요. 뭐 여보 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그럴 때 드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머니 이게 높은 사람, 어머니 같이 높은 사람에게 뭔가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주다 이런 것은 다른 표현을 써야 되죠. 드리다. 아까 앞 화면에서 봤지만 있다라고 하는 대신에 계시다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말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세는 뭘까? 여보 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그럴 때 이 세, 시어요 할 때 이 시는 어머니 때문에 붙인 걸까요? 잠시 보겠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이 시를 붙였을까요? 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할아버지께서 오래요, 오랍니다.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시래요라고 할까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할아버지께서 오시래요. 이게 자연스럽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의 직관으로는. 근데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오래요라고 써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오래요. 오시래요가 아니라 요즘은 뭐 오래요라는 사람도 있고 오시래요라는 사람도 있고 오시래요가 더 어, 어, 존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래요가 옛날식 전통 경어법에 의하면 오래요가 맞습니다. 왜 그럴지 이것도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문제 잠시 보고요. 또 하나 보면 어머니 손이 고우시다 그러는데 사실은 어머니 때문에 씨를 붙이는데 곱고 안 곱고한 것은 손이죠. 어머니의 손. 손이라는 것은 어머니 자체는 아니에요. 어머니의 신체 일부분이에요. 그래도 신체 일부분일 때는 어머니를 존중하는 것처럼 똑같이 존중을 해서 씨를 붙인다. 주체 존대, 어민, 씨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 이것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존대법입니다. 여보 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할 때 이 씨와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오래요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맞다는데 그 이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까 합니다. 경업비랍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걸 배울 때 굉장히 헷갈려 하고요. 또 잠시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들도 처음에 이 경어법을 배울 때 아주 힘들어 합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